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수식과 연산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할 그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어,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 이 산술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산자들이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와 몫을 계산하는 연산자, 그 다음에 어떤 수에 대한 누승을 계산하는 연산자, 이런 것들이 산술 연산자들이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그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식들이 있죠. 수학적인 수식들. 이런 수식들을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사용이 되는 수학 관련된 함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지금 살펴보는 시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 수식을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그 표현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연산자에는 연산자의 그 우선순위와 결합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가 어떤 순서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술연산자 외에 대표적인 연산자가 이제 비교 연산자죠.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논리 연산자. 그죠? 비교, 논리.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를 뭐 크게 뭐 그냥 간단히 보자면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 밖에 기타 연산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이런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술 연산자나 비교 연산자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어떤 하나의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식과 연산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과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expression이라고 불리는 수식은 피연산자들과 연산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식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피연산자와 연산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피연산자는 operand라고 하고요. 연산자는 operator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operand들과 operator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보시면 오퍼랜드, 두 개의 오퍼랜드와 한 개의 오퍼레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식은 잘 알죠? 5 곱하기 8이라고 하는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을 얘기할 때 수식이 이제 뭐 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수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깊게는 안 하고요.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이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위 표현 방식이 있고요. 중위 표현 방식이 있고 후위 표현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전위라고 하는 것과 이거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앞쪽. 이거는 중위니까 가운데 쪽. 후위니까 뒤쪽이죠. 예, 그러면 이 수식을 나타낼 때 이 위치가 어떤 것의 위치를 말하느냐면 바로 연산자의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 표현 방식, 중위 표현 방식, 후위 표현 방식이라면 연산자가 오퍼랜드와 즉 피연산자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수식이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왼쪽에 나와 있는 5 곱하기 8이라고 하는 수식에 대해서 전위 표현 방식을 이용한다면 5와 8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오퍼랜드 앞에 연산자가 위치하는 그러한 형태의 표현 방식을 말해요. 예, multiply 5 and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위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죠. 5와 8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오퍼랜드 사이에 즉 가운데에 연산자가 존재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후위 표현 방식은 이제 이해되시죠? 5와 8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오퍼랜드와 연산자는 그 오른쪽에 즉 나중에 위치하는 그런 경우의 수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5 곱하기 8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식을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전위 표현, 중위 표현, 후위 표현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다행인 것은 파이썬에서는 중위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수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굳이 한번 말씀 좀 드려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마 챕터 2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됐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연산자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목,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와 지수 연산자 이런 것들이 산술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산술 연산자들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테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간략한 예제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술 연산자가 있는가 하면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도 있죠. 비교 연산자는 보통 이항 연산자로서 두 개의 오퍼랜드 사이에 관계를 평가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즉 비교 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즉 평가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오퍼랜드 사이의 값이 서로 같으냐 또는 같지 않으냐 작으냐 크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비교 연산자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만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인 표현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equal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대입하는 연산자로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호를 두 개를 이용하여 비교 연산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A와 B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수학적인 표현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연산자를 입력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 not equal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A와 B가 not equal, 그럼 not에 해당되는 표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느낌표를 not으로 생각하고 equal 이렇게 해서 느낌표 equal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로 했죠. 예, 그 밖에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다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관계 연산자도 역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less than or equal이기 때문에 less than or equal이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의미라서 작다와 같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이러한 형태의 두 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이 연산자를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때 이 두 개의 순서는 서로 바뀌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은 greater than or equal이기 때문에 A가 크거나 같다 B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같다, 같지 않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은 이런 비교 연산자들이 있고요. 이 연산의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true와 false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형태의 일종의 리터럴, 즉 값이 되겠죠. 그 값 자체. 참을 나타내는 값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 거짓을 나타내는 값은 대문자 F로 시작하는 false.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논리연산자라는 것이 있죠. 이 논리연산자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논리연산자들을 보게 되면 뭐 and, or, not, exclusive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and와 or 그리고 not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키워드로 예약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연산자로서 사용을 합니다. and, or, not. 이것도 and와 or는 이항 연산자죠. 양쪽에 오퍼랜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항 연산자고요. not 같은 경우에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not A 같이 not A 이런 식으로 A의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연산자로서 사용이 되죠. 어떤 결과에 대한 부정이죠. 이 결과가 참이면 거짓이 되고 이 A가 거짓이면 참이 되는 그런 형태. 자, 이런 논리 연산자 and와 or와 어떤 논리 연산자들의 결과도 역시 참 또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여기 산술 연산자는 그 연산의 결과가 어떤 수치적인 그런 결과가 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그 연산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 즉 다시 얘기하면 true 또는 false가 된다는 측면에서 구분이 되죠. 산술 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수치적인 결과고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 그러면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뭐죠?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 대입 연산자는 equal이라고 하는 연산자고, 그 equal이라고 하는 연산자, 아까 여기서 대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입은 왼쪽에 있는 항목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집어넣는 것을 말해요. 즉 A equal B라고 하는 것은 B를 A로 대입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이때 요 A를 컴퓨터에서는 L value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것을 R value라고 하죠. 즉 left value equal right value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 보통 L value는 상수가 될 수 없어요. L value는 절대로 상수가 될 수 없습니다. L value는 반드시 변수 또는 변수들이어야 돼요. 파이썬에서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A에다가 5를 넣는다 라고 하는 문장은 적법하죠. 왜냐하면 L value가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형태의 문장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5 equal A와 같은 이런 문장은 가능할까요? A를 5에다가 대입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 value는 상수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변수만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는 R value는 뭘까 될까요? 상수나 변수. 오케이. 그 다음에 수식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케이. 상수, 변수, 수식 전부 다 가능한 그러한 형태가 R value 파트이죠. 그래서 L value equal R value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대입 연산자가 정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L value는 상수가 올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더하기 이퀄, 빼기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나머지 이퀄, 누승 이퀄, 목 이퀄. 이러한 형태의 연산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대입 연산자와 다른 산술 연산자와의 어떤 축약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연산자들을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비트 연산자는 기존에 있던 산술 연산자나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와 같은 것들은 그 값과 그 값, 그것들 간의 연산이었다면 비트 연산자들은 그것의 이진수 표현을 놓고 그 이진수의 각각의 자리끼리, 즉 비트끼리의 연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트 and, 비트끼리의 and라는 논리 연산, 비트끼리의 OR라고 불리는 논리 연산, 비트끼리의 익스클루시브 OR,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그래요. 라는 논리 연산. 그 다음에 비트의 부정을 나타내는 비트 not 연산. 그 다음에 비트를 왼쪽으로 쉬프트 시키는 연산. 비트를 오른쪽으로 일정 몇
일정 한 횟수만큼 이동시키는, 즉 쉬프트 시키는 그런 연산, 이런 것들이 비트 연산자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 비트 연산자들은 C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런 비트 연산자를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에도 이 비트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뺐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연산자들이 있느냐면 멤버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 멤버 연산자는 뭐냐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와 그 in이라고 하는 연산자의 부정을 나타내는 not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어떠한 시퀀스 또는 어떠한 그 이터러블 객체의 멤버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2주차째 배웠던 것 중에서 for, I, in, range, 10 이렇게 한다면 이 range 10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시퀀스는 0부터 9까지의 정수이죠. 이때 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바로 뭐냐면 멤버 연산자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시퀀스 내에 i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연산자이기도 한데, 이 for 반복문에서 for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반복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i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for 반복문과 함께 사용이 되는 in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어떤 데이터 B가 이 A라고 하는 시퀀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이런 A라고 하는 이터러블 객체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이 A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그런 멤버 연산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in의 결과가 뭘까요? 역시 이것도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B가 A에 속하면 true, B가 A에 속하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식별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is 그리고 is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문으로 보면 A is B. 자, A가 B 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A가 A라고 하는 것이 B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A가 B인지 아닌지, 즉 A가 B라고 하는 것에 어떤 카테고리 또는 어떤 그 성격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주는 그런 형태의 연산자로서 사용이 돼요. 요건 나중에 객체지향 부분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비트 연산자나 멤버 연산자 그리고 식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잘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초과정에서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연산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술 연산자부터 시작해서 대입 연산자까지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산술 연산자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산술 연산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기호를 이용하여 각각의 연산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사용 예가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과 같아요. 7 더하기 4, 7 빼기 4, 7 곱하기 4, 7 나누기 4. 이 7 목 4, 여기서 요 연산자는 몫을 계산해주는 연산자죠. 그래서 7을 4로 나누었을 때 몫은 1이니까 그 산술 연산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몫을 계산해주는 연산자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연산자. 7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당연히 3이죠. 그래서 이런 산술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몫과 나머지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주로 짝수, 홀수 여부 또는 배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 몫과 나머지가 어떠한 형태의 문제 해결에 사용이 되는지는 뒤에 가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 밖에 이제 지수가 있는데요. 2의 3승, 이건 8이죠. 이 곱하기 기호를 두 개를 붙여서 두 개를 써서 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연산자로 사용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레버러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이 몫과 나머지를 계산해서 몫과 나머지를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자, 예를 들어서 분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안내를 해주고 7을 입력받고 분모를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해주고 4를 입력받았다면 이 나눗셈의 몫은 1이고 이 나눗셈의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분자를 입력받는다. 두 번째, 분모를 입력받는다. 됐죠? 세 번째, 나눗셈의 몫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 일의 처리 과정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었다면 이제 분자를 입력받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죠. 간단하게 보면 근데 이 분자를 입력받는데 그 분자는 숫자예요. 그리고 정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자를 그냥 A라고 해볼까요? A를 입력받고 싶으면 이것이 어떤 타입인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정수 타입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을 받기 위한 문장은 당연히 input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분자를 입력하세요 콜론까지 안내문을 집어넣어서 입력을 받은 내용을 변수 A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죠. 분모를 입력하세요는 예를 들어 B로 받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input 함수를 이용하고 분자를 분모로 바꾸어서 출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받았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몫을 계산하기 위해서 P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걸 P가 몫이라고 한다면 P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계산한 결과가 되겠죠. 나머지는 Q라고 한다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장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라고 불리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죠. 어떻게요? 나눗셈의 몫은 1 이렇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떠한 형태의 그 문자열 형식을 사용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f스트링을 이용한다면 나눗셈의 몫 equal 한 다음에 여기다 변수를 넣겠죠? 몫은 p니까 p를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줄넘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출력해 주기 위해서는 프린트 한 다음에 f스트링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나머지는 q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너무 쓸데없이 장황하게 이런 과정을 쓰는 이유는요. 이 래보러토리만 보고도 정답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아마 처음에 막히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실 거예요. 자, 몫과 나머지를 계산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제가 코딩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되었죠? 예. 변수도 좀 다릅니다. P와 Q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몫을 계산해서 출력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나눗셈 몫이라는 문자열 다음에 그 결과를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P를 Q로 나누었을 때 몫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줄넘김이 될 거니까 나눗셈 나머지는 한 다음에 P를 Q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을 아까처럼 이렇게 그 입력을 받고 몫과 나머지를 따로 계산한 다음에 출력해주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고, 이 몫과 나머지와 같이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을 안에다 넣어서 이 수식의 결과가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여시고 이 코딩을 통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두 번째 레보러토리입니다. 초단위의 시간 변환이라고 하는 레보러토리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의 예제이죠. 자,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이 어떤 입력이냐면 초단위의 시간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밑에 예가 나와 있죠. 초단위의 시간을 12,345초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12,345초가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를 계산해서 시간은 몇 시간, 분은 몇 분, 초는 몇 초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받아서 이것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죠? 1시간은 그러니까 1분은 60초고요. 1분은 60초죠?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한 1분은 60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초단위의 시간 변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정답을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초단위의 시간을 입력하라고 입력을 유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입력된 결과를 정수로 변환해서 SEC라고 불리는 변수에다가 일단 넣어놨어요. SEC. 자, 여기서 예를 들면 12345가 SEC에 저장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됐다면 이제 몇 시간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C를 36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계산해 보면 이 입력된 초가 몇 시간에 해당되는 건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몇 시간인지를 계산했다면 이제 그 몇 분 몇 초인지는 그 시간만큼을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SEC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SEC를 원래는 hour 이거를 SEC에서 hour만큼을 3600으로 곱한 것을 빼서 SEC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SEC를 3600으로 나눈 나머지만 SEC에다 다시 넣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이 바로 시간을 계산하고 남은 나머지 시간을 다시 SEC라고 하는 변수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이죠.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SEC에 남아있는 그 초들은 간단하게 분과 초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EC를 6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하면 분이 될 거고 이 SEC를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초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SEC는 C와 분이 계산된 나머지 부분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기 때문에 C분 초가 완벽하게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출력할 수 있죠. hour는 hour, minutes는 minute, second는 second, SEC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번 해보죠. 이거 너무 코딩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딩하기 위해서는 검색 버튼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모르지만 저장한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때 열려진 명령 프롬프트는 절대 닫으시면 안 되고요. 최소화만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이 열릴 텐데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로 찾아갑니다. 저는 여기에 전에 테스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걸 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명령 모드에서 dd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왼쪽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레버노트리를 보시고, 이 레버노트리를 보시고 초 단위의 시간 변환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버노트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구상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sec라고 불리는 변수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력받는 데이터 값은 정수형이죠. 자, 그리고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하세요 콜론 하고 한 칸 띄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입력을 받으시면 되죠. 그러면 초 단위 시간을 입력을 하세요 라는 안내문과 함께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사용자가 초 단위 시간을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시, 분, 초를 계산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계산할 것이 바로 시, hour를 계산해야 돼요. hour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hou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계산된 결과를 집어넣을 텐데요. 바로 sec를 3600초로 나누었을 때 몫을 집어넣으면 C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그죠? 그 C를 계산하고 난 나머지 초 단위의 시간을 반드시 C를 계산한 나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나머지 분과 초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SEC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SEC를 36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SEC가 같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미닛과 세컨드를 계산할 수 있어요. 미닛은 미닛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미닛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바로 SEC를 60으로 나눈 몫이 되겠죠? 그 다음에 SEC는요. 바로 SEC 그 자체를 6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시, 분, 초가 모두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보죠. 자, 프린트 합니다. 저는 f스트링을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f스트링으로 다음과 같이 hour equal hour 됐죠? minute equal min second equal SEC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요. 이 출력 결과에 보면은 요거 이 숫자 앞에 공백이 하나씩 있다. 그렇다면 요거 이렇게 띄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출력 형식이 되겠죠.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좀 더 보기 좋게 표현하려면 원래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뭐 기왕이면 콤마도 하나씩 넣어줄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형식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1, 2, 3, 4, 5 12,345초를 넣었다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hour는 3, minutes는 25, second는 45 이렇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천천히 뻔히 알고 있는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코딩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요령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산술연산자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산술연산자의 레보러토리 또 하나가 나왔어요. 자, 이건 온도 변환이라고 하는 레보러토리인데 아마 많이 보셨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공식이 나와 있네요.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기 위해서 화씨 F를 F에서 32를 빼고요. 그것을 9분의 5로 곱해주시면 바로 섭씨 온도로 변환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화씨 온도가 입력이 되면 그 화씨 온도는 섭씨 몇 도인지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레보러토리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로요? 파이썬으로. 이 수식을 파이썬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레보러토리의 가장 주된 목표가 되겠네요. 이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C는 수식을 그대로 옮겨보면 5를 9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 열고요. 5를 9로 나눕니다. 9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가 있어요. 곱하기. 그리고 F에서 빼기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를 9로 나눈 결과를 F 빼기 32와 곱하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이게 다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파이썬 수식으로 변환한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변수 C와 변수 F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레보러토리의 결과를 정답을 한번 볼까요? 화씨 온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받아들이죠. 화씨 온도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정수로 바꿔서 Ftem프라고 넣었습니다. Ftem프. 이 Ftem프라고 하는 값이 화씨 값이에요. 그러면 아까 수식이 있었죠. C는 5 나누기 9였죠. 5 나누기 9는 이 5를 9로 나눈 몫을 계산하면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몫을 계산할 수는 없고요. 5를 9로 나눈 연산, 실수 연산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5를 9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가 실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5.0 나누기 9.0 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보시면 되겠어요. 5를 9로 나눈 결과를 곱하기 Ftem프에서 32를 뺀 결과와 곱해서 섭씨 온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32도 32를 빼도 되고 32.0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F 스트링을 이용해서 화씨 F 템프도는 섭씨 C 템프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수식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슷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 비만을 나타내는 비만 지수, BMI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다음에 공식이 BMI를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예, 미터 단위의 키의 제곱을 가지고 예, 킬로그램 단위의 몸무게를 나눠 주시면 BMI 지수가 예, 계산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몸무게 키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죄송합니다. 173이거든요. 근데 요거의 제곱이죠. 분의 몸무게인데 그 킬로그램 단위여야 돼요. 예. 이거 센티미터니까 미터 단위면 1.73m네요. 1.73m의 제곱 분의 예, 제가 몸무게가 73kg예요. 그래서 73 이렇게 하시면 저의 BMI 값이 나오겠네요. 네. 대략 한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BMI 지수 계산하는 공식 이해되시죠? 이때 헷갈리는 것은 바로 이 키가 미터 단위의 키라는 거예요. 미터 단위의 키의 제곱 분의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MI 지수가 24 정도 되면 네, 정상이네요. 25부터는 오버 웨이트니까 약간 비만군에 속하겠네요. 자, 그럼 BMI 지수를 계산하는 이 공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BMI 지수가 뭐였죠? 예. 하이트인데 미터 단위의 하이트의 제곱이었어요. 그것분의 웨이트였죠. 예, 그래서 요거를 BMI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이썬 수식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BMI는 웨이트 나누기 하이트의 제곱. 예, 물론 하이트의 제곱을 괄호를 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 제곱이 이 누승이 나누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것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실수값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합니다. 키를 미터 단위로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예, 실수값으로 변환해서 하이트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BMI가 계산이 되면 당신의 BMI는 BMI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니까요. 혹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이 형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 형식을 이렇게요. BMI 콜론 하신 다음에 점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면 3F 이렇게 넣어서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콜론 예. 그래서 이 BMI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하는 형식을 콜론 다음에다가 넣어주는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나타내요. 그리고 F는 실수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출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폭이 출력하는 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출력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점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24.057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솔루션을 보시고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이 레보레토리의 내용을 보시고 코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레보레토리는 바로 이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다항식. 이거는 어떻게 파이썬으로 표현할까요? 만약에 이 각각이 다 변수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y는 a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y 더하기 c가 되겠죠. 이 수식을 이렇게 파이썬으로 옮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의 공식 아시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한쪽 켤레는 빼고요. x1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한다면 이때 루트를 이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제곱근은 sqrt라고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스퀘어 루트. 이 스퀘어 루트 sqr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위에 거를 괄호를 묶고 밑에 것도 괄호를 묶어서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한 블럭 나누기 요거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식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한 다음에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sqrt로 감싸 주시면 되고요. 이 sqrt 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의 수식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b의 제곱 빼기 4a 곱하기 c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2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라는 거 간단한 레보레토리를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산술연산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연산자, 즉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 같은 연산자들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비교연산자나 논리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그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파이썬에서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면 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을 참으로 간주를 합니다. 문자열은 한 개라도 있으면, 멤버가 하나라도 있으면 true.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문자열인 경우에는 false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도 이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true 리스트, 그렇지 않으면 false 리스트 이렇게 간주를 하죠. 투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수가요 0이면
false. 0이 아니면 true.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이 0이 아닌 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true 값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none이라고 하는 리터럴도 있어요. true나 false 말고도 이 none도 false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대충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어떤 값들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는 참고로 일단 알아두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비교 연산자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2개 이상의 기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순서가 바뀌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큰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논리연산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논리연산자도 이 논리연산자는 and와 or와 그리고 not 이렇게 세 가지의 연산자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x와 y에 대해서 어떤 x와 어떤 y에 대해서 둘 다 false일 때는 false, 둘 중에 하나만 false여도 false, 두 개가 모두 다 true인 경우에만 true인 것을 우리는 and 논리 연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알gebra 아시잖아요. 불린 연산 아시죠? 오와도 마찬가지죠. 둘 다 false인 경우만 false고 나머지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가 되는 그런 형태의 논리 연산을 말합니다. not은 어떤 수에 대한 부정이죠. 이러한 형태의 논리 연산의 결과도 역시 true나 false가 됩니다. 이러한 그 논리 연산은 비교 연산자나 산술 연산자를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레버러토리로 살펴볼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깊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윤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가 바로 이 논리연산자와 비교연산자 그리고 산술연산자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윤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이 365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년 365일보다 조금씩 뭐죠? 길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365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략 한 4년마다 한 번 정도씩 윤년을 만들고 2월 달을 28일이 아니라 29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만큼을 보정을 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 2월 달이 28일로 끝나지 않고 29일로 되는 해를 윤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거기에 따른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연도가 있을 때 그 연도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딱 떨어져. 근데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윤년이 되는 조건이죠. 그런데 전부 다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아닌 건 아니에요. 어떤 연도를 4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딱 떨어지면 그 해는 윤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요 조건과 요 조건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엮어야 될까요? 예, 바로 오와 연산으로 묶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화라고 하는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즉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예,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잖아요. 예, 윤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쪽 항이 참이거나 오른쪽에 있는 항이 참이면,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만 참이어도 윤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오화라고 하는 연산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두 번째 조건은 아주 간단하죠. y를 즉 2열을 400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냐? 그건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2열을 4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거죠. 2열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하지만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윤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조건. 미안합니다. 예. 2열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그리고 2열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2열을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요,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즉,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연산은 AND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은 반드시 AND 조건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열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만 10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그 연도를 400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윤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논리연산자의 복합적인 사용 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산술연산, 그리고 비교연산, 그 다음에 논리연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대입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입연산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대입연산자를 다룰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합 대입연산자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대입연산자는 R value equal R value와 같은 형태로서 오른쪽에 있는 R value를 왼쪽에 있는 L value로 치환하는, 즉 대입하는 이러한 형태의 연산자를 말합니다. 이때 L value는 그죠? 상수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대입연산자의 기본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A equal O 라는 거죠. 자, 근데 파이썬은 참 재밌게도요, L value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있는 것처럼 X와 Y.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R value도 그 개수에 맞추어서 와야 되겠죠?
그래서 x, y는 4, 7이라면 4는 x로 대입이 되고요. 7은 y로 대입이 됩니다. 네, 이러한 형태의 대입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파이썬만의 특징이에요.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왼쪽에 올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입 연산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어떤 경우를 위한 것이냐면, 예,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수식을 좀 간략하게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약간 축약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이 복합 대입 연산자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때 그러면 아무거나 다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느냐, 단축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문이 있을 때,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시는 대입문이 있죠? A, L value equal R value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L value equal R value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이러한 형태의 대입문에서 이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변수와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변수가 같아요. 요 A와 요 A가 서로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쓰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단축해서 쓸 수 없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에 있는 A를 삭제를 하고요. 지우는 대신 A 이퀄 플러스 1이 돼버리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대입 연산자의 앞으로 가져다가 이동을 시킵니다. 요 위치로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이퀄 하고 나머지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A 더하기 이퀄 1. 그러면 A 더하기 이퀄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A가 하나 축약이 된, 즉 단축된 표현인 거죠. 그래서 A는 A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연산자 더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1이 축약된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는 밑에 있는 얘도 볼까요? L value equal R value인데요. L value equal R value인데 L value의 변수명과 R value의 첫 번째 변수가 같아요. 그러면 요걸 좀 생략해 보고 싶은 거죠? 네.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기호를 더하기 이퀄 앞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른쪽 표현이죠. B 마이너스 이퀄 A 곱하기 3. 그죠? 나머지만 써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떤 표현의 단축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때 주의하실 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B equal B 마이너스 다음에 A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 묶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단축되었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변수와 오른쪽에 있는 R 밸류의 첫 번째 변수가 같아요. 그러면 이 곱하기를 이퀄 앞에다 갖다 놓고 축약할 수 있죠. 이때 나머지를 같이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C 곱하기 이퀄 4 나누기 D 곱하기 C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도 간단하죠. C 이퀄 C 곱하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4 나누기 D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거는 설명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D 이퀄 D 나누기니까 D 나누기 이퀄 나머지 A 더하기 B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단축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보세요. A, B, D가 3, 2, 5로 대입이 되었어요. 자, 어쨌든 좋아요. 근데 이 단축 표현을 하기 전에 결과입니다. D는 D 나누기 A 더하기 B예요. 이렇게 되면 이퀄의 D가 오른쪽에 있는 D와 이렇게 같으니까 나누기를 앞에다 옮겨서 이렇게 단축 표현할 수 있죠? D 나누기 이퀄 A 더하기 B 이렇게 단축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단축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단축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단축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된 D 결과값을 출력을 해봤더니 어머, 계산 결과가 다르네요. 한쪽은 3.6이고 한쪽은 1.0이에요. 왜 이런 일이 빚어질까요? 이거는 바로 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D 나누기 A 플러스 B라고 하는 연산은요, 나누기와 더하기 중에 어느 게 먼저 연산이 수행이 되죠? D 나누기 A가 먼저 연산이 된 다음에 이것과 B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요거는요, 어떻게 풀어내냐면 D 이퀄 D 나누기였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A 더하기 B의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니까 A와 B를 더한 것으로 D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D가 5죠. 5를 뭘로 나눠요? A와 B. A와 B 두 개 더한 거. 5로 나눠요. 그러면 결과가 1이죠. 그래서 1.0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D를 A로 먼저 나누죠. D를 A로 먼저 나누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B를 더했으니까 2를 더한 거예요. 이 결과가 D이기 때문에 5를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6, 18 그래서 1.1.66666 이렇게 되는 거 더하기 2니까 더하면 3.666666이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단축 표현을 할 때 이런 연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단축 표현된 경우와 단축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 연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셔서 복합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 자꾸 얘기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잘 아시잖아요. 더하기와 빼기보다는 곱하기와 나누기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다. 그리고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괄호다. 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이썬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의 순으로 한번 써보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지수연산, 그 다음에 부호연산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와 같은 그런 부호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나머지 목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가장 그 다음이 바로 덧셈과 뺄셈이라는 산술연산자가 됩니다. 부호연산자와 산술연산자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수연산, 부호연산,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연산자 등등등. 그럼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뭘까요? 바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네, 연산자 우선순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C 이퀄 A 더하기 B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여기에서 연산자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요.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연산자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더하기와 이쪽 더하기. 두 개가 우선순위가 동일하잖아요. 동일할 때 어떤 거부터 연산하느냐? 예, 왼쪽 거부터 오른쪽 거 순으로.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요거 하죠. 그리고 이 전체 결과를 C에다 대입하는 게 세 번째죠. 예, 이것이 바로 연산의 방식인데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같았을 때 연산을 하는 순서, 바로 요 방향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해 나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결합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에서 우로의 결합규칙을 갖는다. 예.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네, 바로 대입 연산자는 바로 반대의 결합규칙을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 equal A equal C equal B equal 3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선상에서 equal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동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동일합니다. 이 equal은요, 연산자의 결합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해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규칙에 의하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B가 3이 되고요. C도 3이 되고 A도 3이 되고 D도 3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합해 나가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요것도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규칙, 요 부분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연산자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거의 다 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터틀 그래픽에서 입출력을 수행하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터틀 그래픽에서 입력과 출력을 할 때는요, 별도의 입력 창과 출력 창을 이용해서 입력 창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고, 그런데 입력을 받을 때 문자열을 입력받는 경우와 숫자를 입력받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대화 상자를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그러죠.
이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이나 숫자를 입력받는데요. 자,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고, num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를 입력받는 함수예요. 어디에서요? 터틀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터틀 t가 있을 때 그 t를 이용을 해서 문자를 입력받거나 숫자를 입력받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텍스트를 입력받을 때 타이틀과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이틀은 바로 이 제목에 나타날 문자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안내 문자열 있죠.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터틀 t가 있을 때 t에 텍스트 인풋이라는 함수를 적용합니다. 이때 input은 바로 제목 표시들에 나타나는 문자열이고요.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라는 것은 여기에 프롬프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 상자가 뜨고요. 확인 단추 OK와 캔슬이 있는데, 문자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를 입력받는 방법이고요. 숫자를 입력받을 때는 역시 제목 표시줄에 나타날 문자열, 그리고 프롬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키워드가 별도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렸을 때 기본적으로 출력할 숫자의 값이에요. 이걸 디폴트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받을 때는 이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put은 바로 요거죠. 제목 표시줄. 숫자를 입력하세요는 요거죠. 프롬프트. 그러면 이때 0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본값이에요. 처음에 대화 상자가 떴을 때 나오는 숫자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OK를 누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00, 최대값은 플러스 100. 이렇게 그 범위를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입력받거나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요, 터틀 그래픽을 수행하면서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는 우리가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죠. 이때 write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출력해 주면 되는데, 혹시 폰트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폰트 equal 한 다음에 괄호 여시고, 이 안에다가 폰트의 이름, 폰트의 크기, 폰트의 스타일, 이거를 지정을 해서 폰트를 바꾸실 수도 있다. 터틀 그래픽의 입출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레보러토리인데요. 이 터틀 그래픽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키보드로부터 두 점의 좌표를 각각 입력받아요. 즉 X 좌표와 Y 좌표를 두 개를 입력받는 거죠. X축 좌표 하나, Y축 좌표 하나. 그럼 한 점이 되겠죠? 또 두 번째 점의 좌표 X2, Y2를 입력받으면 두 번째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점 1과 점 2 두 개를 좌표를 각각 입력받고, 다음과 같이 두 점과 두 점을 출력해 주고요.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가운데쯤에다가 점과 점을 이은 다음에 가운데쯤에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는지 아시죠? 거리 d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결과값을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터틀 그래픽 문제입니다. 이 터틀 그래픽 문제의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터틀 임포트 하고요. 수학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mat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켰습니다. 여기서 수학 함수로 사용된 것으로는 sqrt라고 하는 함수, 요걸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한 거죠. math.sqrt 루트를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터틀을 만들었어요. 터틀 t equal turtle.turtle 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의 좌표 x1, y1을 입력하세요. 두 번째 점의 좌표 x2, y2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벨루에이트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입력 받을 때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 받게 되면 왼쪽에 변수로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해야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입력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입력하는 방식에다 콤마를 집어넣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34 하게 되면 마이너스 50은 x1으로 들어가고 34는 y1으로 들어갑니다. 즉,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콤마를 이용을 해서 구분해서 값을 입력해 주시면 한꺼번에 두 개 이상의 값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점의 좌표 x1, y1을 입력하세요. x1, y1. 됐죠? 두 번째 점의 좌표 x2, y2를 입력하세요. 그럼 x2, y2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d는 수식의 표현입니다. 루트 x1 빼기 x2의 제곱. 요거는요 파워라는 함수를 썼습니다만 이걸 대신 x1 빼기 x2의 제곱 이렇게 해도 돼요. 요 식을 요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P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것의 몇 승을 계산해주는 함수거든요. 파워라는 함수입니다.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y2의 제곱 한 것을 루트를 씌우면 유클리디안 거리가 나옵니다. d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d가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pan up 한 다음에 go to x1, y1 그러면 x1, y1 좌표점으로 가서 펜 다운을 한 다음에 도트를 찍는데요.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데 그 크기를 5픽셀로. 네. 그래서 점을 하나 도트 찍고요. 그 다음에 write를 했죠. 점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 찍고 점1이라고 출력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점2로 go to 합니다. 그러면 이제 go to 하는 순간 직선이 그려지죠. x2, y2 좌표로 이동하면서 터틀이 그림을 그립니다. 펜 다운된 상태니까. 그래 놓고 점 2에서 도트를 찍고 그 다음에 점 2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출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할 것은 이 점과 점 사이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거리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좌표는. 바로 x1, x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좌표도 역시 y1, y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좌표로 이동하면 그 위치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가운데 위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려지면 안 되니까 펜업 시킨 상태에서 이동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라이팅을 합니다.
뭐를요? 거리 계산된 D를 출력을 해줍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터틀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hide 터틀을 감추오고요. 그 다음에 터틀의 메인 루프. 자, 이렇게 해서 이 터틀 그래픽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터틀 그래픽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 뭐냐면 터틀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물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키보드로 x1, y1, x2, y2를 입력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문제를 혹시 내면 터틀 그래픽에 숫자를 입력받는 대화 상자를 띄워서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수식. 그걸 위해서 sqrt라는 함수, 또 power라는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보이시죠? 이 sqrt는 math.sqrt라고 썼고요. pow는 그냥 썼어요. 이 pow라는 함수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별도로 어떠한 라이브러리에 속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장 함수라서. 그러나 이 sqrt라는 함수는 math라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라서 math.sqrt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dot 함수 써보셨죠? write 함수, hide turtle 이런 명령들 좀 읽어보셨습니다. 자, 터틀을 이용한 입출력. 텍스트를 입력받을 때, 숫자를 입력받을 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 각각의 점의 좌표를 입력받을 때 숫자를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 num input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터틀로부터 직접 좌표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겠죠? 요것도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의 강의는 여기에서 멈추고요. 5장에서는 이제 선택, 그리고 6장의 반복, 그 다음에 7장의 함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챕터 2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